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는 최근 보험업계 동향을 담은 뉴스 기사 10개입니다. 네, 목표는 명확하죠. 보험은 거의 모두가 하나쯤 가지고 있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순간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용어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기사들을 통해 보험 소비자로서 그래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은 청취자분께 가장 와닿는 순서로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내돈,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나 연말정산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는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험산업 전체의 판을 바꾸고 있는 제도 변화와 미래 트렌드까지 나무와 숲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내돈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건강검진 받을 때 수면 내시경, 이거 이제 거의 표준처럼 됐잖아요. 네,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위험 진단을 받았는데도 내시경 비용은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치료를 위한 검사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검사로 본다는 건데 그 경계가 너무 모호한 것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모호함이 소비자들을 가장 헷갈리게 하는 지점이죠. 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실손보험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발견되기 전에 예방적 검사 비용, 즉 수면 내시경 자체에 들어간 돈은 보상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 일단 내시경 자체는 안 된다.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검사 덕분에 위염이라는 질병을 발견했고 그 위염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받았다면 그 약값과 진료비는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이라는 행위 자체는 예방이지만 그 결과로 시작된 치료부터는 내 보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선을 어디에 긋느냐의 문제인 거죠. 내시경은 보상 받기지만 내시경 이후의 치료는 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구할 때 그냥 건강검진이라고만 쓰기보다는 검사 결과 위험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작은 차이가 보상 여부를 가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방과 치료의 경계 잘 알아둬야겠네요. 다음 기사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발톱 무좀 치료비로 1,635만 원이요? 네, 저도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거의 중고차 한 대 값인데 이게 어떻게 치료비로 청구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보험 사기의 아주 전용적인 비급여 진료비 부풀리기 수법입니다. 아, 일부 문제 있는 병원들이 미용 목적의 네일 케어나 관리 시술을 질병 치료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와. 사실 손발톱 무정뿐만 아니라 도수치료, 영양주사 같은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이건 소수의 사기 행각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제 보험료가 이런 식으로 줄줄 새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발톱 관련 치료비 지급액이 무려 36%나 급증했다고 해요. 이런 도덕적 해이가 쌓이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악화되고요. 그럼 결국 결국 다음 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병원이 실손보험 있으니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겠다라며 불필요해 보이는 고가의 시술을 권한다면 그게 바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돈이 결국 내년 내 보험료 청구서로 날아온다 이렇게 생각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 문제도 있네요. 다음 기사는 119 구급차 추돌 사망사고와 관련된 DB손해보험의 대응 논란인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서 보험사의 소통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은 보험금을 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소통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소통 방식이요? 네. DB손해보험 측은 경찰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초기 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 정식 지급 거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죠. 네, 기사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요, 보험사로부터 듣는 그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든 지급 거절이라는 최종 통보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상의 해명과 유가족이 느끼는 감정 사이의 간극이 정말 커 보이네요. 기계적인 업무 처리가 때로는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사고일수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전달 방식의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죠. 내부 검토 중인데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미리 언지를 주는 게 과연 유가족을 위한 배려인지 아니면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어막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보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보험사와의 소통제는 정말 중요할 지경이네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당연히 챙길 수 있는 돈도 있죠. 그렇죠. 마침 연말정산 시즌인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있다가 놓치는 돈이 꽤 많다고요. 네, 자동이라는 말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월세 세액 공제예요. 아, 월세요. 네, 조건만 맞으면 연간 최대 17%, 금액으로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서 신청해야 하거든요. 이건 자동으로 안 잡히는군요. 네, 또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 중고생 자녀 교복 구입비, 취약 전 아동 학원비, 그리고 일부 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안경 구입비 같은 건 정말 놓치기 쉽겠네요. 그냥 카드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보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영수증에 사용자의 이름과 함께 시력 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그걸 꼭 확인해야 하는군요. 네, 안경점에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결국 자동화된 시스템이 편리하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내 돈과 관련된 4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파트를 바꿔서 보험 가입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위험 요소를 짚어보죠.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주는 대형 보험 대리점, 즉 G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네, 아주 보편화됐죠? 편리하긴 한데 우리가 넘겨준 주민등록번호나 병력 같은 민감한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정작 그 정보를 지키는 보안 시스템은 일반 금융회사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기사를 보면 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대형 GA 중에서도 금융보안원의 관리를 받는 곳이 14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소형사는 비용 문제 때문에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죠. 그럼 만약에 제 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제가 계약한 보험사인가요? 아니면 상품을 판매한 GA인가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보험사와 GA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는 거죠. 아, 금융당국도 문제를 인지하고 GA의 금융사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하고는 있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을 중소형 GA가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군요. 네, 비용을 지원한 인센티브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으면 뭐랄까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상품 내용뿐만 아니라 내 정보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는지까지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험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제도와 정책 이야기인데요. 기본자본 규제라는 말이 아주 전문적으로 들립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주시죠. 이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그냥 에어백이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성능 좋은 최신형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라는 규제 같은 겁니다. 아, 최신형 에어백이요? 네,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큰 경제 위기나 대규모 재난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확실하게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자본, 즉 기본 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반드시 보유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의 체력을 근본적으로 키워서 어떤 위기가 와도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군요. 정확합니다.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되는데 이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보험 계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소비자의 장기적인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소아과나 흉부외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가 붕괴될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심각한 문제죠. 정부가 의사들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기관에서는 자기 책임주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이건 일종의 철학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사고라는 위험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서 의사들이 소송 걱정 없이 소신껏 필수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에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곳에서는 사고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한쪽은 현실의 위급함을, 다른 한쪽은 원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논쟁 자체가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기관 간의 이기주의적인 태도나 원론적인 논쟁이 정작 필수 의료진이 현장에서 간절히 원하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결국 그 피해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책의 좋은 목표와 현실 사이의 조율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보험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은 어렵다는 인식이 정말 강한데 이걸 바꾸려는 시도가 눈에 띄네요. 네, 삼성생명이 AI를 활용해서 쉬운 보험을 만들고 있다고요. 이건 아주 중요하고 또 환영할 만한 트렌드입니다. AI 글쓰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험 안내문에 나오는 딱딱한 법률 용어나 전문 용어를 했고요, 씁니다 같은 일상적인 대화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오, 정말요? 네, 또 수십 단계를 거쳐야 했던 복잡한 모바일 청약 과정도 몇 단계로 대폭 줄이고요. 보험은 원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업계의 오랜 관행을 기술의 힘으로 깨려는 시도인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실 약관이나 안내문이 너무 어려워서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문장을 쉽게 바꾸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꼭 필요한 보장인지 스스로 판단할 힘이 생기죠. 아, 그렇군요. 결국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인데 그 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기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네요. 그런데 모든 보험사가 다 잘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양극화가 좀 있었죠. 지난해 보험사들 실적을 보니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만 순이익이 크게 늘고 나머지는 부진했다는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긴 건가요? 기사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순이익이 14.5%, 미래에셋생명은 19.1%나 증가했는데요. 두 회사의 공통점은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 17의 본질을 잘 이해했다는 겁니다. IFRS 17이요? 네, 이 제도는 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인데 이게 도입되니 장기 계약을 많이 팔수록 당장 실적이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겼죠. 아, 그래서 일부 회사들이 단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무리한 경쟁을 벌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착시 효과에 취해서 단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던 회사들은 지금 높은 손해율과 해지율이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아, 반면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그런 단기 경쟁에 휩쓸리기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보장성 보험과 연금에 집중했죠. 그렇군요. 청취자분께서 보험사를 고를 때 단순히 할인 혜택만 볼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 무엇인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험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보험연수원이 AI 자회사를 만들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해외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흥미롭네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보험산업의 미래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단순히 교육 콘텐츠를 수출하는 걸 넘어서 AI를 활용한 시험 출제 시스템이나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 같은 기술 자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기술 자체를요? 네.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교육 과정에 크립토 리터러시, 즉 암호화폐 이해력 교육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 교육이요? 보험연수원에서요? 그럼 보험사가 언젠가 제 비트코인 지갑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의 보험이 보장해야 할 자산이 더 이상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전통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와, 앞으로의 보험은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하게 경쟁하며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위험까지 다루게 될 거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자, 오늘 10개의 기사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수년 내시경 같은 생활 밀착형 질문부터 내 데이터는 안전한지, 그리고 AI가 바꿀 보험의 미래까지 정말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을까요? 네, 큰 흐름을 보면 보험 산업이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그리고 아주 강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삼성생명의 사례처럼 기술을 이용해서 더 쉽고 더 투명해지려는 소비자 친화적 움직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GA의 정보보안 문제나 과잉 진료처럼 해묵었지만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과 씨름하고 있죠. 소비자로서 이런 큰 흐름을 알고 있으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훨씬 더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품은 이해하기 쉬운가? 내 정보는 안전한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 말이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처럼 AI가 보험 용어와 절차를 점점 더 쉽게 만들어준다면 언젠가 인간 보험 설계사가 완전히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복잡한 재무 상황이나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계가 해줄 수 없는 공감과 조언을 해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 컨설턴트로 진화하게 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